본인이 이끄는 현 정부는 국난 타개를 위한 위기관리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애국심과 단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제10대 대통령 취임사 중.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규화 대통령 실록, 신군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최규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화는 1919년 7월 16일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에서 아버지 최양호와 어머니 이응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조부에게서 한학을 배우던 중 1928년에 원주 보통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했으며 1932년 졸업했습니다. 보통학교 졸업 후인 1932년에 경기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 즉 경성고보에 입학했습니다. 경성고보 4학년 때인 1935년 17세의 나이로 홍병순의 삼녀 홍기와 중매 결혼했습니다. 최규화는 1937년에 경성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선택한 학교는 도쿄 고등사범학교, 전공은 영어영문학이었습니다. 1941년 졸업 후 만주로 건너가 국립대동학원에 입학하여 정치행정을 전공하고 1943년에 졸업했습니다. 이렇듯 최규화는 줄곧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학업을 이어갔고 해방이 되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직에 오래 있지 않았고 1946년에 미군정청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발탁되면서 공무원이 되었고 이후 줄곧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농림부로 자리를 옮긴 최규화는 양정과장이 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1년에는 농지관리국장 서리로 진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규화는 농림부 차관 정헌구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열린 UN 식량농업기구 아시아지역 미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뛰어난 외국어 구사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외무부 장관 변영태에 의해 외무부 통상국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후 최규화는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되는데 1952년 7월에는 주일대표부 총영사에 임명되었고 1957년 5월에 주일대표부 참사관이 되었습니다. 1959년에는 주일대표부 공사로 승진했으며 그 해에 귀국하여 외무부 차관에 발탁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 4월 시민혁명이 일어나자 5월에 공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최규화는 한동안 야인으로 지내다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1962년에 외무부 장관 고문이 되면서 다시 공직에 나갔습니다. 1963년 외무부 대사를 거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외교 담당 고문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박정희의 외교 관련 업무를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던 셈인데 이때 박정희의 신임을 받은 듯 합니다. 이후 1964년 11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말레이시아 대사로 근무하다가 1967년 6월에 외무부 장관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졌는데 외교 스타일도 비슷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재임 시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실무에 있어서는 외교 행정 조직을 강화하고 통상 외교에 주력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의 업무 스타일을 인정한 박정희는 1971년에 그를 청와대로 불러 외교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1972년에 남북조절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7차례나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친선 방문했습니다. 이때 최규화가 방문한 나라는 무려 24개국이었는데 대부분 박정희가 새로운 무역 상대국으로 삼은 곳이었습니다. 1975년 국무총리 서리가 되었고 1976년 3월에 정식 국무총리에 기용되었습니다. 1948년 농림부 양정과장으로 발탁된 이래 28년 만에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국무총리 시절 그의 활동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부인 조심, 비서 조심, 자녀 조심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공세가 심한 상태였고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도 검소하고 청렴한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최규하는 주위 사람들의 승진이나 발령 등 인사 문제에는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공사의 구분이 분명했습니다. 덕분에 1979년 3월에는 국무총리에 재임명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 10월 26일에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살해되자 헌법에 따라 10월 27일 새벽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그는 우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박정희 피살 사건을 조속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은 정승화였고 박정희 피살 사건 조사 책임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육군소장 전두환이었습니다. 한편 박정희를 암살한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주범으로 지목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해 12월 최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에 선출되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2월 6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배경에 대해 당시 공화당 의장이었던 박준규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망했을 당시 나는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장이었기에 정계에 조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박 대통령의 뒤를 이을 대통령은 생활화된 민주주의자여야 하고 절대 권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 국제적 배경이 있는 사람, 비경상도 출신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최규하의 임무는 유신헌법의 철폐와 민주적 선거의 관리였습니다. 말하자면 과도정부의 수반으로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정부를 안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할 일이었습니다. 최규하가 취임하자마자 전직 대통령 윤보선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최규하 역시 그것이 자신의 소임임을 알았기에 비상조치를 해제하고 민주선거 절차에 따라 새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이끌던 전두환 소장이 전혀 다른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선 군부를 장악한 뒤 정치 권력을 쥐고 청와대에 입성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야심은 최규하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6일 만인 12월 12일에 군사 반란의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군 내부의 하나회 회원들을 주축으로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공격하여 체포하고 이희승을 육군참모총장에 앉혀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최규하는 전두환의 꼭두가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최규하가 사용하는 전화는 물론이고 비서관들의 집 전화와 심지어 그들의 처갓집 전화까지 모두 도청되고 있었습니다. 신군부 세력으로부터 철저히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두환은 1980년 2월 18일에 각계 원로와 중진 23명으로 하여금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의장에는 전직 대통령 윤보선이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최규하는 윤보선, 김대중 등 제야 인사 687명을 복권하여 정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용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4월에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을 권력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제야 인사의 복권은 전두환을 핵심으로 구성된 신군부 세력의 당근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며 신군부의 퇴진과 민주적인 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전두환은 시국수습책으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보위 비상기구를 설치할 것을 최규하에게 강요했습니다. 최규하는 신군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정질서가 뒤바뀌는 사태는 5.16 군사정변 한 번으로 족하다며 모든 일은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총을 앞세운 전두환 세력의 강요에 못 이겨 5월 17일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권력은 최규하의 손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전두환은 국회를 해산하고 김대중을 구속했으며 김영삼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가택연금하거나 체포하여 중앙정보부로 끌고 갔습니다. 김대중이 구속되자 5월 18일에 광주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고 전두환은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이에 총기를 탈취하여 저항하던 시민들은 8일 만에 진압되었고 김대중은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최규하는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되고 말았고 결국 1980년 8월 16일에 전두환 세력의 압력에 밀려 대통령직과 모든 공직에서 물러남으로써 8개월의 짧은 청와대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퇴임 후 최규하는 일종의 당연직 국정자문회의 의장직을 맡긴 했으나 공식적인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사 바로찾기 국민회의 의장 같은 명예직과 백범기념관 건립위원회 고문에 추대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1995년 신군부의 반란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증언을 요청받았으나 그는 끝까지 증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22일 서교동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진 후 향년 88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규하는 검소하고 청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는 모범적인 인물이었으나 대통령으로서의 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세간에서는 그를 우유부단하고 강단 없는 대통령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름만 대통령일 뿐 수하 한 명 제대로 없는 대통령 자리에서 그가 무기력하게 보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는 개인적으로 매우 고집스러운 원칙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무기력한 대통령으로 인식된 것은 지나치게 권력욕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행정관료 출신인 그에게 신군부의 총뿌리 앞에서 대통령 임무를 맡긴 것 자체가 무리수였을 것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실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